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회를 보면서 청중에서 질문을 하나도 못 끌어냈는데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은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 계속 앉아 계시는 거 보니까. 그런데 질문하기가 참, 이 질문하는 게 이게 맞나? 아니면 지금 이게 문명에 맞는 건가? 이런 질문을 세우시기가 좀 이제 만만치 않은 오늘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청중을 대신해서 제가 오늘 발표하신 분들께 좀 질문들을 드리면서 우리가 오전부터 들었던 얘기들을 좀 다시 한번 상기해 가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정종훈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은 처음에 큰 정책적인 프레임을 그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접근성 정책이 지금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발전을 보다 보니 해외 사례들이나 여러 사례들이 꽤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오랫동안 좀 정책적으로 만들어져 와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이제 뭔가 촉발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가이드 총론을 작성하신 연구자이시기 때문에 이 정책이 이제 어떻게 전반적으로 확산되게 될지 또 어떤 구상을 좀 할 수 있을지 뭐 교수님이 다 그걸 추진하신다는 건 아니겠지만 좀 이런 식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뭐 구상 같은 게 있으시면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일단 그 답변하기 전에 굉장히 잘 짜여진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외 연사들도 각자 굉장히 좋은 통찰들을 공유를 해주셨고 그에 못지않게 우리 국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서로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너무 분야라든지 또 강조하는 점들을 잘 이렇게 맞춘 듯이 그리고 또 그걸 또 관통하는 그런 메시지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 접근성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접근성 정책이 이제 미래의 우리 문화 정책의 화두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개발도상국의 문화 정책에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접근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내 문화 정책의 역사를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처음 시작점이 해방 이후냐, 아니면 뭐 건국 이후냐, 아니면 그 이전에 임시정부 설립 이후냐에 따라서 문화 정책의 시점이 달라지긴 합니다. 연구자에 따라서. 그렇지만 공통적으로는 1950년대까지는 생존의 시기 문화 정책입니다. 그냥 생존을 위한 그리고 식민 지배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지배했기 때문에 문화 정책이 실질적인 문화 정책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개발도상국 시기로 넘어가죠. 저개발 국가에서 개발도상국 시기로 넘어갑니다. 1960년대 이후 압축적 근대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1990년대에 이를 때까지 성장의 시대의 문화정책이 펼쳐집니다. 성장의 시대 문화정책 1기죠. 그리고 90년대 후반에 국민의 정부 이후에 최근까지 성장의 시대 문화정책 2기입니다. 성장의 시대 문화정책 1기에는 압축적인 성장이 매우 중요했고요. 그리고 2기에는 민주화 이후의 성장의 시기에는 민주화를 반영하는 문화 정책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성장의 시대입니다. 압축적인 성장이든 민주적인 성장이든 매우 높은 성장의 지표가 있고 사회가 막 변합니다. 우리가 개발도상국으로서 그 열매를 막 따먹는 거에 관심이 가 있는 시기죠. 그리고 그 시기에는 공리주의적인 법칙이 정책 입안자들의 머리를 지배합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죠? 서구에서도 그랬습니다.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막 성장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컨센서스를 만들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야 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성장이 끝이 나죠. 여러분 작년이 2023년인데요.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몇 명입니까? 23만 명입니다. 경제 성장률은요? 1.4%입니다. 1970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0만 명이 태어납니다.
경제 성장률은 10%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자고 나면 기업이 새로 생깁니다. 또 자고 나면 기업이 생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막 이렇게 그 성장의 결실을 따먹는 시대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2021년에 공식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했습니다. 사례가 많지도 않습니다. 딱 유일하게 우리나라 하나 있습니다. 전후에 유엔이 생긴 이후에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 그 말은 이제 성장의 시대는 끝이 난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문화정책의 세 번째 단계죠. 성숙의 시대를 위한 문화정책은 뭘까? 이 고민을 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생존의 시대를 거쳤고요. 성장의 시대 파트 1과 파트 2를 지나치면서 나름대로 전 세계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성취들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으로는 이제 다가올 성숙의 시대에 우리가 스스로 만족할 수도 없고요. 또 우리를 관찰하고 있는 많은 다른 나라들에게 줄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성숙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화정책의 키워드는 전 접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발표할 때 문체부에서 작년 말에 만들고 올해 이제 없을지도 모른다 장애인 예술가를요. 이런 얘기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배경이 바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그 정책의 내용 얘기는 아닙니다만 큰 기조가 우리나라 문화정책 역사를 살펴봤을 때 지금의 시대 정신이 어디에 있는가, 지속 가능성과 접근성과 콜렉티브 임팩트와 이런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고민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 안에서 우리 장문원이 이 접근성 매니저에 관한 정책을 굉장히 책임 있게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큰 얘기를 해주셔서 다시 좀 디테일한 얘기를 우리 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다룬 이제 접근성 매니저를 이제 어떻게 설계하는 게 좋을지에 관한 연구도 하시고 아까 좀 관련해서 관계자들 또 인터뷰하셨던 내용도 들려줄 수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디테일에 강하다고 자꾸 정 교수님이 강조하셔서 디테일에 강하지 않습니다. 제가 현장의 예술가 분들, 예술 지금 접근성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을 제가 지난 연구를 하면서 여름 동안 한 30여 분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모두를 다 포괄했다라고 볼 수는 없고 앞으로도 또 뵙고 배워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배웠던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성, 아까 제가 발제문에도 썼는데요. 왜 하는지에 대한 고민, 태도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저희도 연구하면서 나름 굉장히 비장애인이지만 굉장히 피시하게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인터뷰를 할 때마다 깨집니다. 제가 쓰는 언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철저하게 비장애인의 관심, 그 중심점인 관점에서 내가 언어를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쓰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 활동가 분들 그리고 장애 당사자 분들을 만나면서 지속적으로 저를 체크하고 제가 계속 개선되는 과정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절대로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계속 배워가면서 아까 저희가 이제 지속적인 프로세스, 그 이후에 지금 케네디 센터나 다른 해외 기관에서도 온고잉 프로세스라는 표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셨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는 체화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총론을 비롯한 접근성 가이드가 나오고 실제로 이 부분을 현장에서 적용하셔야 하는, 고민하셔야 하는 분들이 여기 많이 나와 계셨을 텐데 여러 가지 이야기, 가이드를 보시고 여기 얘기들을 큰 이야기부터 작은 얘기까지 보시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막 이런 두려움부터 앞서시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약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작은 데에서부터 시작하실 수 있다라는 것,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 접근성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걸 같이 함께 느껴주시고 함께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모두극장 오세영 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접근성과 관련된 여러 정책을 실제로 가동시키는 지금 이 모두예술극장 구상하고 정책적으로 지금 일들을 오늘 같은 행사를 만들어 주셨는데 아닌가요? 실제 이 접근성 매뉴얼이 실제 나와서 그 예술기관에 배포되거나 지금 다들 이걸 받아들게 될 때
또 혹은 지금 모두 예술극장에서도 지침이나 매뉴얼들을 만들어서 스태프들과 같이 이걸 확산시킬 때 이게 어떤 부분들을 서로 조율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지침은 만들 수 있지만 사실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많은 충돌들이 생길 수 있을 텐데 이런 공유하는 과정들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하고, 아까 악세 꿀뚜레에서 보니까 그 다른 그 기관들하고 네트워킹하는 기관, 네트워킹의 날을 만들고 장애 비장애 통합을 만들고 뭐 이런 활동들도 많이 하는데, 지금 모두예술극장이 이후에 다른 극장들하고의 어떤 네트워킹이나 그 확산의 계획들 같은 게 있으시면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 포럼을 기획한 건 저희 예술지원부에서 기획을 한 거고요. 공연장에서는 이거 할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내일부터 행사도 시작되고. 저도 사실 관계가 무량한 면이 없잖아 있는데 항상 2019년 18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직전에 아마도 제가 무슨 강연을 부탁받아서 했던 게 있는데 배리어프리가 뭐예요였습니다. 그때 강연 제목이 접근성이란 말은 아예 뭐 나오지도 않았고, 도대체 배리어프리라는 표현을 우리가 영화에서는 한두 번 들어봤는데 이게 뭐냐라는. 그래서 그때 제가 배리어프리 원서, 지금 저희 가이드에 나오는 원전 찾아보고 접근성 원전 찾아보고 건축에서 나왔구나 막 공부하던 시절이었거든요. 5, 6년밖에 안 된 얘기입니다. 불과. 지금 이번에 영국에 가서 장애예술이 가장 번성했다고 하는 영국에 가서 페스티벌에 참가했는데 저희가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거기는 아직도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주장하면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그 의견을 제시하는데 저희는 이미 뭐라 그럴까요?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느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당연히 사회적 환경을 바꿔줘야지 활동을 할 수 있지, 장애예술가들이, 또는 장애인들이 환경을 바꿔줘야지 관람을 하지 라는 관점이 지배적으로 확 바뀌었다는 느낌을 수년 사이에 이제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영국은 아마 그 도시가 좀 오래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이 실현되기 어려운 환경이 좀 있는지 좀 천천히 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저희가 접근성에 있어서는 빠른 진전이 있는 체감을 하는, 제가 뭐 현장에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받았고, 특히 아시아 쪽에서 뭐 홍콩에 있는 분이나 일본에 있는 분들을 뵀는데 신기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냐, 그런 전용극 표정극장 그런 거를 진짜 그런 걸 만들었다고, 거의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지금 교수님 얘기하신 시대가 바뀌고 있고 성장 주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앞으로 성숙 또는 이제 다른 의미의 다른 차원의 문화 정책에 있어서 저희 극장이 할 역할이 많겠다라는 체감을 점점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 탐방을 많이 오십니다. 저희 극장에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무슨 건축과 무슨 복지학과부터 시작해서 해외 쪽에서도 공연장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기만 하면 저희 극장을 들리십니다. 그래서 이게 유별난 일을 우리가 만들었구나, 잘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됩니다. 전파에 관련돼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딜레마가 저희는 직접 하다 보니까 있게 되는데, 접근성 매니저가 외부의 인력을 같이 협업해서 해봤고 내부 직원으로도 이렇게 더 봤는데 장단점이 있긴 한데 결국에 이제 내부에서 그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쭉 말씀드렸다시피 기획 단계, 기관 운영 차원에서 접근성을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접근성 매니저 단계에 가서 굉장히 소극적인 지원만 이제 해결될 수밖에 없어서 작품 제작할 때부터 초청할 때부터 그 정책이 들어가고 지원이 되고 설계할 때부터 연출을 압박해야 됩니다. 접근성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작가들한테도 우리는 심지어 접근성이나 창작에 관련돼서 장애인을 고려한 작품을 제작해야 된다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게 전체 기조에 깔려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접근성 설계나 실현이 쉬워지고 장애인 관람객도 와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재미있게 이제 관람을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들어가게 됩니다. 접근성이 단순히 그냥 자리를 만들어 준다거나 통역을 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장애인을 고려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설계가 되더라고요. 문제는 이게 전파인데 저희는 장애인 창작자들을 고려하는 공연장이지만 다른 공연장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되게 기능적으로 빠지기 쉬운데, 아마도 저희 역할은 장문원이나 이제 모두예술극장의 역할은 그런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정보를 취득하고 경험들을 이제 공유하는 작업, 특히 캐네디 센터가 그걸 굉장히 오랫동안 잘해왔던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극장 관계자, 접근성 매니저뿐만 아니라 극장 관계자들이나 정책하시는 분들이 접근성에 대한 접근이 높아지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어색한데 저희가 1년 바짝 해보니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성의를 가지고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할만합니다. 할만하고 훨씬 우호적으로 장애인들도 이제 같이 관객으로서 참여하시고 엄청 비판적이시거든요. 관객 만족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디테일해지시는 거예요. 이게 내일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아예 관점이 달라지십니다. 이건 내 집처럼 편안해야 되고 내가 문화향유를 느낄 수 있는 공공극장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기대 수치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이게 저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물론 지역에 있는 극장에 가면 또 안 그러시겠죠. 아이 저건 포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점점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시켜가는 환경을 결국에는 그 프로그램과 교류 그다음에 끊임없는 정보 전달, 전파 활동을 수년간 지속을 해야지만 될 거고 저희도 경험을 더 쌓아서 저희 한국 특유의 뭐 이렇게 아마 로드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로드맵이 나오고 매뉴얼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여러 부서가 노력해서 계속 정보를 뽑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앞으로 확산되는 길이겠죠. 네. 세 분의 발제자분이 모두 우문현답을 해주셔서 제가 좀 아둔한 질문을 하는데 너무 놀라운 답변들을 주셔서 여러분들도 질문을 나중에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정연학 회사님은 제가 그 중박에 갈 때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장치들이 있지 전시를 보면서 너무 꼼꼼하게 전시들을 잘 만들어 주셔서 궁금했었던 차에 오늘 또 발표를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미술관에서 그렇게 그걸 해보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고 그거 하는데 손이 너무 많이 가서 잘 못하고 그랬었었는데 오늘 발표를 잘 들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는 전시 환경과 공간 디자인에 이렇게 특화된 이런 그 관람객 그 관람 환경들을 조성해서 어떤 장애를 가진 분들이 오든 다 관람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춰 놓으신 것 같아서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스미소니언의 사례를 봤더니 저는 그런 환경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들을 뭐 아침에만 따로 한다든지 이런 관람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게 또 인상적이었는데 혹시 아까 발표에서 시간이 없으셔서 그런 걸 소개를 못 해주신 게 있다면 혹시 국립중앙박물관에 다른 것보다도 저는 이제 뭐 어린이들 도슨트 프로그램도 너무 잘하시고 그러는데 혹시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 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 접근성 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했던 오감 프로그램이 좀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에 신청을 통해 가지고 제한된 특별히 이제 정해진 인원들이 박물관에 찾아주셔서 여러 가지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거치고 현장에서 다양한 이제 촉각 전시 그리고 촉각 외에도 후각, 청각 그러한 다음각을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는 그거에 좀 초점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사실은 그러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도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 관람객이 와서 스스로 여러 가지 체험을 능동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직접 체험을 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걸 저희는 좀 더 우선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전시 콘텐츠라든지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도 그런 방향 속에서 조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기존의 그런 교육 중심의 공간이었던 오감 공간을 넘어서서 이 상설 전시관에서도 장애인분들이 다감각으로 전시를 체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문화재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대하는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그러한 방향 속에서 전시와 교육이 기획되고 준비되고 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우문을 또 던지겠습니다. 그 접근성 매니저 오늘 이 워크숍에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이후에 뭐 그 온라인으로도 계속 그런 관심을 표현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유는 본인이 이런 매니저를 하고 싶어서 하실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직접 이런 매니저 활동을 하시면서 아까 말씀해 주실 때
나는 어떤 봉사를 하거나 뭐 이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나는 개인 창작자로서 이걸 같이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이런 분들은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뭘 공부해야 될지, 뭐 그냥 착하게 살아라 아니면 뭐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대답 말고 좀 뭐 비법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착하게 사는 거 중요하긴 합니다. 나쁜 짓 안 하고 사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최근에 좀 그런 질문 사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접근성 매니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고 그 대학원에서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접근성 매니저로 이제 나가고 싶은데 졸업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주시는데 저도 사실 답은 모르겠어요. 근데 분야를 우선 정할 필요가 있다고 최근엔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론 저는 지금 이제 공연예술로 시작해서 접근성 매니저 일을 뭐 무용이나 미술계랑도 협업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 제가 뿌리를 둔 것은 공연예술이거든요. 그래서 공연예술에 대한 지식과 어떤 경험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접근성 매니저라는 업무를 얹었을 때 그것이 시너지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문화예술의 어떤 접근성 강화의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접근성 매니저를 꿈꾸시는 선생님들께서 아까 최병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하고 싶은지와 어떤 걸 하고 싶은지를 조금 정하면 접근성 매니저 저랑 일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인력이 모자릅니다. 정말 모자르고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사실 그 해외 연사 선생님들 강연 들으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한국에서는 한 명의 접근성 매니저가 교육도 하고 그 협업도 하고 막 자막도 만들고 막 모든 거를 다 하는데 그 심지어 저는 이제 시방서도 쓰거든요. 모든 미니어처 만드는 시방서도 제가 써서 직접 요청드리고 그 만들어주시는 제작자랑 무대 디자이너랑 저랑 막 셋이 줌 켜고 막 이렇게 하는데 미니어처를 제작하는 부서가 따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한국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아마 그렇게 발전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사실 각자의 특수성과 접근성이라는 매체를 좀 연결지어서 조금 본인의 스페셜리티를 만들어 나가면서 접근성 매니저 업무로 인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는 정책이 더 빨리 앞서가다 보니까 이게 어느 속도에 어디를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미술관에서 좀 오래 일을 했는데 사실은 접근성은 둘째치고 관람객에 별로 미술관이 관심이 없어요. 관람객과 관련된 전문 직원이 종사하지 않고 관람객을 직접적으로 교육하는 큐레이터는 국공립미술관, 저희 같은 경우만 해도 국공립미술관인데 미술관당 한 명을 재배정받기가 힘든 상황인 상태에서 박물관 미술관들이 지역에서는 그게 이제 접근성까지 케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교육 담당이 그걸 또 뒤집어 쓰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아직 갈 길이 좀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한번 제가 좀 질문을 던졌었고요. 혹시 객석에서 이제 질문을 좀 준비하신 분이 계시면 마이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손을 들어 피해서 좀 저 뒤에 계시네. 질문하시는 발제자분을 정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그분이 답변을 준비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발제해 주신 거 정말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분은 마지막에 발표해 주신 이청 접근성 창작자님입니다. 저는 한 5년 전쯤에 신경 다양성 관련된 세대를 넘어서 트라우마가 전달되는 거를 이번 세대에서 끝내고 싶어서 연구를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학부를 다니고 있는데 이번 연도에 한국 장문원에서 연구 지원금을 받아서 지금 잠깐 휴학하고 들어와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 들어와서 신경 다양성인인 분들 그리고 본인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아니면 그냥
그거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관심 있는 분들이랑 학술적으로도 그리고 예술적으로도 교류하면서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번 주 토요일에 그 철학이랑 신경다양성 관련된 워크숍이 있는데 이거 워크숍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짜리를 준비하면서 제가 개인으로 개인으로 연구를 하는데 그 학술적인 연구도 해야 되고 이런 그 접근성 관련돼서 제가 서류 처리를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산 관련된 것도 혼자서 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만약 이렇게 개인 연구금을 받은 사람이 장애가 있거나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서류 처리가 좀 힘들거나 아니면 하루에 막 15번의 전화를 해야 되는 게 힘들거나 그렇다면 이런 연구의 기회가 거의 비장애인들한테만 많이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는 필드에서 접근성 창작자로 일하시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거를 혼자 다 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어떻게 매니지하시고 혹시 동료들 중에 이런 다양하고 복잡한 걸 혼자 하는 걸 힘들어하는 동료가 있다면 그거를 어떻게 동료들끼리 해결해 나가는 시도가 있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마음 너무 잘 알고요. 우선 저를 포함한 접근성 작업을 하는 많은 창작자들 동료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혼자 너무 많은 업무가 과중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접근성 매니저뿐 아니라 접근성 작업에 있어서 어떤 업무 범위가 우리나라에서 아직 명확하게 정의된 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도 많이 노력해주고 계시고 저도 이제 많이 노력하려고 하는데요. 동료들과 그래서 최근에 어떤 노력을 했냐면요. 장문원에서 했던 이음 아카데미에서 제가 접근성 매니저 연구 모임이라는 것을 학습 연구 모임이라는 것을 같이 동료들과 했는데요. 거기서 접근성 매니저 온보딩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좀 같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벽하게 만든 것은 아니고 목차를 만드는 정도를 하는데도 엄청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업무가 있고 이 업무가 결국에 지금 다 한 사람이 하고 있었는데 사실 한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목차로 좀 만들어 보고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나눌 수 있으면 누구랑 나눌 수 있는지 더 섭외할 수 있는 인력은 어디까지 우리가 뻗을 수 있는지 꼭 공연예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같이 이것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력은 누구누구를 섭외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접근성 매니저들의 활동 매뉴얼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온보딩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은 거창하게 만들었지만 사실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그 안에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을 조금 거치고 있는데요. 아직 목차만 구성했고 이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하지는 못했는데 그 안에는 정말 세부적인 정말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네트워크 목록, 수어 통역사 연락처 이런 것까지 정말 아주 디테일한 정말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을 예정인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올해 이제 시작했어요. 사실 작년에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접근성 매니저 하는 동료들과 저도 두산 아트 센터랑 2023년 일할 때 한 6개월 동안 막 4시간씩밖에 못 잤어요. 정말 일이 너무 많은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근데 저만 그러고 있는 줄 알았는데 모두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면은 오래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 이 업무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같이 지속 가능하게 해 나가려면 좀 현장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일종의 안전망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것을 좀 구축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아마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계속 뭐가 나오면 공유해 드릴게요. 성숙기의 문화정책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제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한두 사람의 열정으로 이렇게 지탱될 수 없는 일들을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들을 너무 정책적으로 서둘러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청중에 또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4시에 마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아무도 질문을 안 하지.
네,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2024년 문화시설별 접근성 연계 포럼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된 포럼은 추후 한국 장애인 문화예술원 유튜브에 영상으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 없으신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했었던 내용들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문자로 전송된 포럼 만족도 조사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이 포럼에 같이 오늘 발표해 주신 또 발제자님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서로 격려와 축하의 박수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